오늘따라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사롭네요. 은은한 커피향을 맡으며 키보드에 손을 올립니다. 불과 1년 전, 꿈도 희망도 없이 암울했던 제 삶을 떠올리면 지금 이 순간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20살 때부터 20년도 넘는 세월 동안 막연히 꿈꿔왔던 지금의 삶이 전 남편 덕분에 이뤄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 저를 향해 말하는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지훈아, 내가 네 꿈 꼭 이뤄줄게. 전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에서였어요. 저는 소설가를 꿈꾸는 문학소녀였기에 국문과에 진학을 했고 전 남편은 법학도였어요. 저보다 4살이 많았던 그는 군대를 다녀와 막 복학을 했어요.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저와 전 남편은 1학년 2학기 교양 수업에서 우연히 같은 조가 되었고 과제를 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제가 본 전 남편은 어른스러웠고 똑똑했고 멋있었어요.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없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 학기 내내 붙어 다니다 보니 어느새 저와 전 남편은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죠. 매일 함께 다니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4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졸업을 할 그 무렵부터 전 남편은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일찍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 남편은 넉넉하지 않은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거든요. 저는 대학원에 가서 문학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많았고 공모전에 번번이 떨어지다 보니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라도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졸업과 동시에 작은 출판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반드시 고시 합격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안타까워했던 건 저도 전 남편도 아닌 엄마였어요. 엄마는 제가 남자 뒷바라지 하겠다고 좋아하는 공부를 포기한 걸 계속 신경 쓰셨어요. 그때마다 일하면서 꼭 소설책 낼 거라고 걱정 말라고 엄마를 다독였죠. 판검사 부인하면서 소설 쓰면 더 멋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처음엔 의지가 넘쳤어요. 일도 하면서 제 글도 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일이 힘들어질수록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도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저 매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전 남편의 식비며 책값이며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는 게 당장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죠. 전 남편의 집에서는 방세 정도만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뒷바라지를 해야 했어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제가 원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이 사람의 가능성을 믿었고 그 미래에 함께할 제 모습을 그리는 게 좋았거든요. 그렇게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24, 반짝반짝 빛이 났던 젊은 법학도는 눈에 초점이 사라진 34의 패배자가 되어 있었죠. 한 번만 더, 이번 한 번만 더. 미련을 놓지 못하는 전 남편을 저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지지해줬어요. 저마저도 포기해버리라고 하면 이 사람의 젊음이 지난 10년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안타까움과 비웃음이 섞인 걱정을 보내었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 상관없었어요. 전 남편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는 끝까지 응원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째 떨어졌는지 모를 어느 날 전 남편이 저를 붙잡고 울면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지훈아,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근데 네가 옆에 있으면 그만두질 못하겠어. 너를 보면 자꾸만 죄책감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너도 늦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
오빠, 그만두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만둬도 돼. 그동안 오빠가 정말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어. 이게 오빠 길이 아닌 것뿐이야. 내가 오빠한테 돌려받으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 하지 마, 응? 너 바보야? 왜 이렇게 밀어내? 보내줄 때 가, 제발. 오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 꿈 이뤄주겠다고 한 거 기억나? 그거 아직 안 지켰잖아. 나 그날만 기다리면서 사는데 그 전까지는 못 헤어져. 아니, 안 헤어져. 왜 너까지 나를 힘들게 만들어? 난 아무것도 못할 거야. 아, 이 사람. 내가 아는 윤현재 씨 맞아? 안 되겠네, 정말. 분위기 좀 잡으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윤현재 씨, 저랑 결혼해주세요. 저의 청혼에 전 남편은 오열을 하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울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어찌나 하던지 저에게 헤어지자고 해놓고 사실은 무서웠대요. 이대로 정말 헤어지자고 할까봐. 제가 본인의 전부인데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다고. 앞으로는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우리 잘 살아보자. 서로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자.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전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가난한 집 장남에다가 10년 동안 매달린 고시 패스에 실패한 남자랑 딸을 결혼시키고 싶어하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게다가 전 남편도 틈날 때마다 엄마를 찾아가 점수를 닦고 엄마도 결국 사람 좋으면 됐다며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전 남편은 공부하느라, 저는 전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둘 다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없는 돈 쪽에서 모아놓은 적금에 살고 있던 방에 보증금을 더해서 언덕이 많은 동네에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들처럼 처음부터 다 갖추고 시작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괜찮았어요. 앞으로 둘이서 차근차근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해서 월급을 올리고 싶었거든요. 전 남편도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느라 바빠 보였어요. 하지만 마땅한 경력이 없는 34세 남자를 환영하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면접에 붙어서 출근을 해도 보통 6개월을 넘기지 못했어요. 혼자 고시원에 처박혀서 공부를 했던 세월이 길어서 그랬는지 전 남편은 사회생활을 유난히 힘들어했어요. 저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힘들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이해했죠. 처음에는 전 남편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면접도 많이 보러 다니고 면접 보러 가기 전에는 일용직으로 공사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점점 지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빠, 일하는 거 힘들면 천천히 알아봐도 괜찮아. 공부하는 몇 년 동안 제대로 쉰 적도 없잖아. 나 이번에 승진해서 월급도 올랐으니까 조금 아끼면서 지내면 그래도 우리 두 사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지훈아, 그럼 마지막으로 염치 없지만 나 공부 다시 해도 될까? 부동산 중개사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1년만 바짝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시험 합격하면 곧바로 취업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안 될까? 그래, 알겠어. 난 언제나 오빠 믿어. 꼭 잘 될 거야. 전 남편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오래 고민한 후에 망설이다 말한 것 같아서 저는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저는 왜 그렇게 헌신적이었을까요?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결과가 뼈아픈 배신으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당분간 공부만 해야 하는 전 남편에게 저는 제 카드를 하나 줬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밥도 먹고 커피도 사 마시고 하라고요. 처음엔 거절하더니 결국 고맙다고 받아가더라고요. 전 남편은 집과의 거리를 계산해 보더니 다양한 지역 중에서 노량진으로 향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가 출근할 때 함께 나서고 밤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그곳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만들었다고 주말에도 그 사람들과 공부를 하러 가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전 남편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어요. 공부가 재밌다고 빨리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믿어주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일하느라 바쁜 만큼 전 남편의 얼굴을 보는 시간은 더 줄었어요. 대신 제가 준 카드를 쓸 때마다 날아오는 문자 내역을 통해 지금은 점심을 먹는구나, 저녁을 먹는구나 알 수 있었죠. 하루는 스터디를 하러 간다고 했는데 카페에서 꽤 많은 돈을 썼더라고요. 그냥 궁금한 마음에 전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물어봤죠. 오빠, 오늘 카페에서 뭐 먹었어? 꽤 많이 썼던데. 어? 같이 공부한 스터디 멤버들한테 커피 한 잔씩 돌렸어. 나도 가끔 얻어먹어서 미안해서. 근데 그렇게 일일이 내역 다 확인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평소랑 달라서 물어본 거지. 별 뜻 없었어. 진짜야. 지은아, 네 카드 쓰는 거 고맙고 미안한데 이런 식으로 일일이 따질 거면 나 이거 필요 없어.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쓰는 날도 있는 거지. 진짜 남들 보기 창피하다. 차라리 굶고 말지. 아니야. 미안해. 오빠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앞으로 확인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써. 아니, 내가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스터디 멤버들이 공부 노하우도 알려주고 도움을 많이 줘. 그래서 그 보답으로 커피 한 잔 정도 산 거 가지고 내가 시험 합격하면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라. 궁금증 풀려다가 가뜩이나 의기소침한 사람 더 위축시킨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본인도 일이 안 풀려서 얼마나 힘들까. 나까지 괜히 보태지 말자 싶었죠. 그 뒤로 전 남편이 종종 혼자 먹기에는 큰 금액을 사용했지만 스터디하는 멤버랑 썼겠거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남편이 1차 시험을 앞둔 전주 주말 마지막 벼락치기를 한다며 밤샘 공부를 하고 오겠다던 그날 제 휴대폰에 기가 막힌 문자가 날아왔어요. 바로 학원 근처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이었죠. 모텔? 밤을 샌다더니 모텔에서 자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분명 저에게 24시 스터디 카페에서 밤새 공부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모텔이라니. 순간 잘못 본 건가 싶었지만 모텔이 맞았어요. 당장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또 감시했냐고 난리칠 것 같아서 마음을 접었어요. 대신 그동안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봤어요. 전부 학원 근처의 식당이나 카페였고 중간중간 혼자 먹기에 큰 금액이 찍힌 것 말고는 이상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살펴보니 수요일과 토요일에 큰 금액이 찍힌다는 걸 발견했어요. 혹시 전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상상으로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대신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공부하느라 힘들지? 오늘 고생한 거 다음 주에 꼭 보상받을 거야. 보낸 지 1시간이 넘도록 문자의 읽음 표시가 사라지지 않았고 제 마음은 더 초조해졌어요. 안 되겠다.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야겠다 싶은 순간 전 남편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열심히 할게.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하는 전 남편의 문자가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을까요?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저녁 시간에 맞춰 전 남편은 지친 표정을 하며 집으로 왔어요. 머릿속에 수많은 물음표가 생겼다 지워졌다 반복했지만 전 남편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와, 진짜 이제 밤새 공부할 체력도 안 되는 것 같아. 스터디 멤버들이 다 나보다 젊거든. 역시 어린 사람들 체력은 못 따라간다니까. 그래? 하긴 오빠도 곧 마흔이네. 스터디는 몇 명이서 같이 해? 나까지 5명. 생각보다 많네. 다들 몇 살이야? 20대도 있고 30대 초반도 있고 그래. 평소에는 안 물어보더니 왜 그래? 아니, 내가 오빠 주변에 너무 관심이 없었나 싶어서. 거기 여자도 있어? 한 명 있어, 한 명. 근데 나랑은 말도 잘 안 하고 별로 안 친해. 그리고 공부에 관심도 없어 보여. 하는 거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 맨날 뭐 꾸미는 데만 관심 있고 커피도 비싼 것만 먹어. 웃기지? 별로 안 친하다면서 별걸 다 하네. 어제 못 씻어서 찝찝하겠다. 얼른 씻고 와 밥 먹게. 욕실로 향하는 전 남편에게서 은은하게 풍기는 싸구려 샴푸 향이 났어요. 직감이 왔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모텔에서 잔 게 확실하구나. 그리고 나한테 비밀로 하고 있구나. 전 남편이 쉬는 동안 휴대폰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전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둘 다 처음 사귀게 된 날을 비밀번호로 하고 있었기에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혹시나 바뀌어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번호는 그대로였어요. 톡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것은 없었어요. 문자도 깨끗했고요. 내가 정말 오해한 건가 싶어서 통화 목록을 보는데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주고받은 게 눈에 띄었어요. 수요일에 있는 걸 보니 미처 지우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일단 그 번호를 제 휴대폰에 저장해뒀습니다. 그리고 톡 친구 화면으로 들어가 저장한 번호를 친구 추가했는데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맞는지 기가 막혀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새로 추가된 친구의 프로필 사진에는 전 남편과 휴대폰 주인으로 추정되는 여자의 다정한 셀카가 버젓이 올라가 있었어요. 여자는 한눈에 봐도 화려하고 애교가 많아 보이는 스타일이었어요. 프로필이 몇 장 더 있길래 보니 손가락으로 둘이 함께 하트를 만든 사진이라든지 전 남편의 뒷모습에 하트를 그려넣은 사진이라든지 누가 봐도 연인으로 보이는 것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화면에 떠있는 D-Day, 딱 3달 전이더군요. 3달 전, 3달 전이라. 그 무렵부터 전 남편이 스터디에 꽤나 열정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쩐지 옷도 좀 신경 썼던 것 같고 그런 시그널을 왜 하나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묵묵하게 믿어준 결과가 이거라니.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뒷조사를 더 하고 말 것도 없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쉽게 발견해서 오히려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상대방은 숨기지도 않고 있는데 이걸 나만 몰랐구나. 웃음이 날 지경이었죠. 그새 씻고 나온 전 남편은 왜 밥을 아직 안 차렸냐며 속편한 소리를 하더군요. 오빠 바빴겠다. 어제 모텔은 왜 갔어? 제 말에 전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표정을 보니 실수로 제가 준 카드를 썼는데 술이라도 마신 건지 그 사실조차 몰랐던 것 같았어요. 기껏 생각해낸 핑계가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게 내가 카드를 잃어버렸나 봐. 안 그래도 어제 카페에서 계속 없더라고. 누가 그걸 썼나 본데. 이면재, 내가 우스워? 무슨 말이야? 나 진짜 억울해. 지은아, 내 눈 봐. 나 진짜 맹세할 수 있어.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가 이렇게 쉽네. 카드를 도둑 맞았다고? 그럼 당장 거기 모텔 가서 CCTV 확인해 봐야겠다. 그치? 신고도 하고. 나 두 번 말 안 할게. 010에 제 입에서 바람핀 상대방의 번호가 나오자 남편의 표정이 참 가관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 내가 다 설명할게. 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오해야. 오해? 무슨 오해? 3개월 넘게 나를 속여놓고 뭐가 오해인데? 상대방이 버젓이 네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둔 걸 보면 네가 유부남인 걸 몰랐겠지. 양쪽 다 속이고 정말 바빴겠다 너. 그러게 멍청하게 카드를 잘못 써놓고 그것도 몰랐니? 없는 돈 쪼개가며 여자까지 만나느라 힘들었겠다. 그치? 아니, 진짜 아니라니까. 뭐가 아닌데. 모텔 간 게? 바람 핀 게? 내가 늘 말했지. 바람만은 피지 말아달라고. 우리 아빠라는 인간, 나 어릴 때 바람나서 엄마랑 나 버리고 이혼하고 갔을 때. 그 기억이 너무 비참해서 다른 거 다 괜찮으니까 바람만은 피지 말아달라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전 남편과 연애 시절에도 결혼을 했을 때도 저는 바람 피는 것만 아니면 다 괜찮다고 얘기했었어요.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전 남편은 다시는 그런 상처 겪는 일 없을 거라고 평생 저만 바라보겠다고 확신을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저 몰래 제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짓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야기를 할수록 저는 더 차분해졌어요. 미안해. 핑계라는 거 아는데 집에만 오면 숨이 막혔어. 너한테 기대는 것도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건데 집에서 자꾸만 내 위치는 작아지고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남편으로 존중하기는 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만 다른 식으로라도 인정받고 싶었어. 내가 돈을 벌어오라고 했니? 시험에 합격을 하라고 했니? 그런 태도, 나보다 위에 있다는 그 태도가 견디기 힘들었어. 나도 숨 쉴 구멍은 있어야지. 그리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이 집에 네 건 네 옷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챙겨서 나가. 그리고 소송하기 전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서류 준비해서 연락할 테니까 시간 끌지 말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제 모습에 전 남편은 결국 화를 내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비는데 한 번 더 푸면 안 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네가 이러니까 내가 숨 막힌다는 거야. 남자가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우리가 함께한 세월? 지금 그 기억도 다 지워버리고 싶으니까 들먹거리지 마. 실수, 3개월을 실수라고 하진 않아. 숨 막히는 나랑 살지 말고 너 숨쉬게 해주는 그 여자랑 살아. 나도 할 말 없고 2시간 줄게. 내가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줘. 양심이 있으면. 저도 저에게 놀랐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하지만 그 다정한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잊고 싶은, 지우고 싶은 어린 시절이 자꾸만 떠올라서 괴로웠어요. 혹시 이게 끔찍한 악몽은 아닐까 버릇세게 꼬집어봤지만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두운 거리에 반짝이는 간판들 사이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은 무척이나 초라해 보였어요. 지독한 첫사랑을 한 결과가 이것일까? 사랑했기 때문에 다 감수했고 품었고 인내했는데
지금 나에게 남은 건 싸늘한 배신이라니. 바람의 이유를 끝내 저에게서 찾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선명해졌어요.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났다는 게 참 웃겨서 미친 사람처럼 깔깔깔 웃어댔어요.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 보니 2시간이 훌쩍 넘었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니 집의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전 남편의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원래 저 혼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거실을 둘러보는데 테이블 위에 제 카드가 놓여 있더군요. 어젯밤 모텔에서 썼던 그 카드, 잃어버렸다고 잡아댔던 바로 그 카드요. 그 카드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끝까지 저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소리 없이 나던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이 커졌어요. 대성통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난생 처음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또 쳐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멍이 드는 줄도 몰랐어요. 울다가 지치면 잠들고 또 깨면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야 했죠. 결국 다음날 연차를 내야 했어요. 도저히 이 몰골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의 눈물이 나지 않을 때까지 몸 안의 모든 수분이 다 빠진 것처럼 울고 나서야 진정이 됐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나 아쉬움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15년의 모든 추억을 떠나보내는 정리의 의미에 더 가까웠을 거예요. 이 눈물은 나에 대한 눈물이다. 단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 시절 저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흘린 눈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저만 생각하며 살자고 맹세했어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픈 기억들을 떨치기 위해 일에 더 집중했어요. 하지만 후유증은 제 생각보다 길었어요. 이혼의 모든 과정을 끝내고 전 남편과 완전히 갈라졌을 때 그제서야 상실감이 민물처럼 밀려 들어왔어요. 내가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세상에 혼자 버려진 아이처럼 무섭게 느껴졌어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뒤늦게 엄마에게 이혼 소식을 전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가 더는 버티기 힘들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엄마는 별말 없이 잘했다며 아직 앞길 창창하니까 얼마든지 새 출발하면 된다고 응원해 주셨어요. 엄마와 똑같은 이유로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 너무 괴로워하실 것만 같아서 이 일은 제 가슴속에 평생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일에만 매달렸어요.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야근을 자처했어요.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온갖 잡생각 때문에 견디기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까지 떠올라서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계약 기간 때문에 그마저도 당장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은 저녁부터 하늘이 요란했어요. 금방이라도 비를 퍼볼 것 같은 날씨였죠.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집에 가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 엄청난 양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된 거 일이나 더하다 비 좀 그치면 가야지 하고 또 일에 몰두했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깜빡 졸았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깜짝 놀라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훌쩍 넘어 있었고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 때문인지 주변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탈까 고민하다가 아직 막차가 있어서 길 건너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로 했죠. 이런 날에는 전 남편이 늘 데리러 왔었는데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신호를 놓칠 뻔했어요. 서둘러 뛰어가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경적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 기억은 병원 입원실이었어요. 분명 길을 건너고 있었고 차 소리가 들렸고 나 사고가 났었나? 정신은 돌아온 것 같았지만 몸은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어요. 고개를 내려 바라보는데 다리에 뭐가 많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도착해서 저를 살펴보더니 바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하셨어요.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 횡단보도에서 과속해서 달려오던 봉고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저를 들이받았고 몸이 붕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척추 손상이 심해서 응급수술을 해야 했대요. 상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수술 후 정밀검사를 통해 예우를 지켜봐야 하지만 상황이 좋지는 않다면서요. 엄마는 저를 보며 살아있음이 됐다며 연신 쓰다듬으셨어요. 머리를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라면서 누군가를 향해 계속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 저는 한쪽 다리 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척추 골절 수술을 했지만 한쪽의 신경이 심하게 눌리면서 왼쪽 다리가 마비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으로선 다른 수술적인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고 재활치료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마저도 회복될 가능성은 낮지만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셨어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소리 없는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제 모습을 본 엄마도 옆에서 같이 눈물을 훔치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지은아, 괜찮아. 재활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높대. 너 이렇게 젊은데 금방 회복할 수 있어. 엄마랑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 살아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어. 알겠지? 포기하지 말자.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쉽지 않았어요. 재활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효과는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그만 포기하고 싶었어요. 엄마만 아니었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재활의 단계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 다리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는 한쪽 다리가 너무 낯설었어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을 배우고 열심히 연습을 해봐도 어렵고 짜증나고 눈물이 났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대상이 없는 증오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제 상태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입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 사이 회사에는 사표를 냈고 제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회사는 저에게 고생했다는 한마디로 제 사표를 수리했어요. 이렇게 그만둘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알 수가 없네요. 퇴원 후 외래 재활치료를 해야 했기에 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엄마의 도움을 받아 몇 개월 동안 치료에만 전념했지만 결국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결국 기능 회복보다는 2차 병증 예방의 목적을 두고 나머지 치료를 받았어요. 그동안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했어요. 중간중간 전 남편의 물건이 나오기도 했지만 제 몸이 이렇다 보니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짐을 버리다시피 정리하고 저는 엄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은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오히려 시골이 휠체어 생활을 하기에 나쁘지 않더라고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던가요. 이제는 제법 휠체어를 능숙하게 운전했어요. 몸도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나니 이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쪽 다리가 마비된 것 빼고는 다른 곳은 정상이니까요. 엄마는 반대했지만 언제까지 놀고 먹을 수는 없었고 뭐라도 해야 살 것 같았어요. 그때 거의 15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가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 저를 소개해줬어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친구 덕분에 일자리도 구했고 저도 점점 생기를 되찾았어요. 이 몸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곳 사람들과도 점점 친해졌고 소소한 기쁨을 느끼면서 지냈어요. 몇 년 후 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친구와 동료들 덕분에
엄마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비록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지만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심한 우울증도 겪었어요.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야 했어요.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상담을 받을수록 마음은 괜찮아지는 것 같았지만 10년 동안 제가 겪은 일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돌덩이가 되어 쉽게 깨지지 않았어요. 글을 쓰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둔 채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자고를 반복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휠체어를 타고 출근을 했어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친구가 가는 길에 저를 태워가지만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엔 혼자 휠체어를 타고 가요. 공장이랑 집이 그리 멀지 않아서 바람도 쓸 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에 상쾌한 바람까지 흔치 않게 기분이 좋은 날이었죠. 기분 좋게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는데 직원이 저를 부르더군요. 언니, 누가 언니를 찾아왔는데? 직원이 가리킨 쪽에는 제 또래의 한 여자분이 어딘가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저를 찾아오신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윤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 누구신지. 잠시 따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공장 주변이라 마땅히 갈 곳도 없어서 공장 뒤 작게 만들어 놓은 쉼터로 여자를 데려갔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을까?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 건네주고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 누구세요? 처음 뵙는 분인데. 윤현재 씨 아시죠? 윤현재. 한동안 잊고 살았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방망이질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근데 무슨 일로? 저는 현재 씨 지금 아내예요. 정말 어렵게 수소문해서 지윤 씨 계신 곳을 겨우 알아냈어요. 실례인 줄 알지만 꼭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사람이랑 저 10년 전에 끝난 사이예요. 뭐 때문에 저를 찾으셨는지 사실 크게 궁금하지도 않지만 오셨으니 할 말 있으면 얼른 하고 가세요. 네, 반갑지 않으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요, 현재 씨가 지금 많이 아파요. 정말 많이 아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현재 씨를 보러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를 찾으려고 전 남편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전 직장이며 친했던 대학 친구며 연락을 했지만 아무도 제 소식을 몰라 힘들었다고, 못 찾을까봐 고민하다가 무작정 고향으로 내려와 집집마다 수소문하고 다녔다는 여자의 모습은 무척이나 지쳐 보였어요. 죄송하지만 현재 씨와 인연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보다시피 제 꼴도 이렇고요. 제발 한 번만요. 두 분 왜 헤어지셨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이혼하고 내내 괴로워했어요. 마지막 가는 길 인사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만나주세요, 네? 이 사람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남편의 전처에게 왜 이렇게 와달라고 하는 걸까? 하지만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만 좀 시간을 주세요. 꼭 좀 와주세요. 여기 제 연락처예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프다는 그 사람의 소식보다도 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는 여자의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일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어찌나 신경이 쓰이던지 결국 고민 끝에 전 남편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출근을 하지 않은 주말에 만나기로 했고 여자가 직접 저를 데리러 왔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전 남편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말기암인데 시한부예요. 항암도 소용없어서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거기서 너무 아프면 진통제 맞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체력이 너무 약해져서 금방 지치면서도 지은 씨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두 분 재혼은 언제 하셨어요? 3년 정도 됐네요. 같이 일한 지는 5년 정도 됐고요. 사업 자리 잡고 재혼했거든요. 좀 잘 살아보려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전 남편의 아내에게 위로를 건네는 전처의 역할이라니 기분이 묘했어요. 요양병원.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요양병원에 모셨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휠체어를 탄 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까?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누워있을까? 만날 생각을 하니 괜히 긴장이 되더군요. 긴 복도를 지나자 전 남편의 이름이 적힌 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전 남편의 아내는 마실 것 좀 사오겠다며 눈치껏 자리를 피해줬고 저는 가볍게 똑똑 문을 두드리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 바로 정면에 침대를 살짝 올려 기대 놓은 전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천천히 다가갔더니 휠체어를 탄 제 모습에 벌써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저를 만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 남편의 환자복은 깨끗하게 다려진 상태였고 마른 몸을 감추려고 위에 가디건을 입은 상태였어요. 안 울 자신이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다신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바로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마주한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어요. 전 남편은 목이 메는 듯 쉰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10년 만에 들어보는 목소리. 나를 상처 주고 떠났으면 잘 살지. 이게 무슨 꼴이냐고 당장이라도 퍼붓고 싶었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너 휠체어는 왜? 교통사고였어. 수술을 했는데도 한쪽 다리는 신경이 안 돌아와서. 벌써 9년 전 일이야. 이제 이게 더 익숙해. 그러는 당신은 무슨 일이야 이게. 내가 벌을 받나 봐. 너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해서 마땅한 벌을 받는 것 같아. 담담한 듯 말하는 그 목소리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전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느릿느릿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한 그날 당장 갈 곳이 없어서 바람폈던 그 여자 집에 갔었대요. 처음엔 오히려 후련했대요. 15년 동안 자신을 억누르던 답답한 책임감에서 벗어난 것 같아 좋았다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커졌다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그 여자한테 자신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집에서 나왔다고요. 그렇게 저 몰래 집 근처에 서성이기도 하고 회사 근처에도 가봤지만 도저히 제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질 않아서 연락도 할 수 없었대요. 법원에서 만났을 때 영혼이 없는 제 눈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자기 같은 쓰레기는 제 옆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 그렇게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정신을 차렸지만 너무 늦었지. 다 내 자격지심이었고 못난 모습이었는데 그땐 그걸 몰랐어. 다 네 탓을 하고 싶었나 봐. 처음엔 스스로 세상을 떠날까도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너에게 다시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우연히 동네 할머니가 하시는 반찬 가게에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대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인데 그 가게 반찬을 먹는데 제 생각이 났대요. 그렇게 자주 들러 먹다가 직원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덜컥 면접을 봤는데 바로 붙어버렸다고. 그 뒤로는 쉬는 날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대요. 할머니의 손맛이 아까워서 메뉴를 구성하고 반찬을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1인 가구가 늘고 있어서 반응이 좋았나 봐요. 여기서 자기도 모르는 사업 재주가 있구나 느꼈대요. 몇 년을 열심히 일만 하던 와중 할머니가 본인은 더 이상 못하겠다며 은퇴를 선언하셨고 그걸 전 남편이 그대로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반찬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때 지금의 아내가 직원으로 왔는데 워낙 솜씨가 좋아서 금방 입소문이 났다고. 반찬 용기도 새로 만들어서 특허내고 메뉴 개발도 열심히 하고 일에만 매달렸더니 어느새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되어 있었어. 온라인 홍보도 열심히 했더니 멀리서도 찾아와 주시고 그러다 보니 택배 판매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가게를 키우고 직원이 하나둘 늘어가고 어느덧 체인 사업을 하게 됐고 지금은 전국에 지점이 몇백 개나 있어. 그런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네. 나랑 살았으면 끝까지 몰랐을 거야. 제 말에 전 남편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몰랐던 재주를 발견하고 사업이 불어나니까 마냥 좋았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벌게 되니까 거기에 취해버리더라. 그래서 성공해서 네 앞에 가겠다는 다짐 자체를 잊었던 것 같아. 이제 와서 만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어. 이것도 내 이기적인 마음이었던 거지. 그리고 체인 사업을 시작할 때쯤 지금의 아내랑 재혼을 했어. 아내도 어린 나이에 이혼을 했는데 서로 보듬으면서 사업 파트너로 부부로 그렇게 잘 살아보자고 했지. 그렇게 3년 전 재혼을 했고 참 행복했대요. 저한테 미안할 정도로 제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서요. 그런데 불과 3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 항암을 먼저 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소용이 없었다고. 한 달 전에 요양병원으로 옮겨왔는데 이곳에 와서야 매일 제 꿈을 꿨대요. 떠나기 전에 저를 딱 한 번만 보고 가고 싶어서 결국 지금 아내에게 저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더니 지금 아내는 저에게 반드시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꼭 찾아내겠다고 그러더니 정말 찾았다고요. 참 대단한 사람이지. 깡이 보통이 아니거든. 아무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데 고향을 그렇게 다 뒤지고 다닐 줄은 몰랐어. 그랬구나. 좋은 사람을 만났네. 근데 이렇게 돼서 참. 지훈아, 너무 많이 늦은 거 잘 알아. 끝까지 이기적이라고 욕해도 괜찮아. 그때 너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이 말을 꼭 하고 가고 싶었어.
당신은 그때도 지금도 참 이기적이고 비겁해. 이런 모습으로 이제 와서 나타나면 어쩌자는 거야. 나보고 평생 이 모습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야?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며 때마침 지금의 아내가 마실 것을 들고 나타났어요. 순간 감정이 울컥할 뻔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사다 준 음료만 괜히 홀짝거리는데 전 남편의 아내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무슨 통장인지. 남편이 주는 선물이에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통장을 열어보니 첫 장에 처음 보는 숫자 하나가 찍혀 있었어요. 얼마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을 만큼 거액이 들어있었어요. 지훈아, 네가 나를 거둬줬던 15년, 그리고 너를 생각하며 버텼던 10년, 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줘. 아니야. 나 이런 돈 필요 없어. 당황한 눈으로 전 남편의 아내를 쳐다봤지만 전 남편보다 더 단호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이건 지은 씨 거예요. 지은 씨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지은 씨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의 지금도 없었으니까요. 죄책감을 덜려고 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냥 받아주시기만 해주세요. 사용하시기에 문제없이 정리해드릴 거니까 그런 건 저한테 다 맡겨두시고 꼭 받아주세요. 내가 약속했지. 내가 네 꿈 꼭 이뤄주겠다고. 내 마지막 소원이야. 제발 받아줘. 그렇게 말하며 웃는 전 남편의 얼굴에서 24살 해맑았던 그 청년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전 남편이 남겨준 죄책감과 미안함과 고마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별말을 나누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조금 더 보내다가 제가 먼저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잘 지내. 남은 시간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보내고. 나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잘 살아볼게. 그래, 지훈아. 너는 꼭 잘 살 거야. 그래야 하고. 마지막으로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줄래? 윤현재, 현재 오빠 잘 있어. 아마도 마지막이 될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병실을 나왔어요. 전 남편의 아내가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저와 전 남편의 아내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은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남편 마지막 가는 길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게 잘한 짓인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 잘 보내주세요. 감사했습니다. 짧은 인사를 남기고 저와 전 남편의 아내는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지났을까요? 전 남편의 부고 문자가 왔어요. 그날의 만남 이후 마음의 준비를 하긴 했지만 슬픔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어요. 고민했지만 장례식장에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좋은 곳에 가서 편안히 지내라고 빌어줬습니다. 얼마 뒤 저는 공장을 그만뒀어요. 공장을 나온 것뿐인데 뭔가 재충전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남긴 돈으로 고향 근처에 정원이 딸린 작은 집을 구하고 그 주변에 책방을 열었습니다. 책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오며 가며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어요. 책방의 통창을 통해 밖을 바라보면 사계절을 오롯이 느낄 수 있어요. 생명이 꺼져가면서도 제 꿈을 꼭 이뤄주겠다던 그 사람은 결국 그 약속을 지켰네요.
전 남편이 선물해준 이 공간에서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담아 저만의 책을 만들고 있어요. 이 책을 완성해서 엄마의 납골당에 전해주는 게 제 새로운 목표예요. 혹시 마음이 허락한다면 전 남편에게도 가볼지 모르겠네요. 잘 지내고 있지? 난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이젠 나도 오빠 있고 더 행복해지려고 해. 한때는 나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프게 떠난 사람이었기에 아마 저는 오래도록 전 남편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가끔 그 사람과 함께 보냈던 20대의 계절들이 떠올라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찬란했던 그 순간들이요. 비록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저는 다시 한번 그때처럼 꿈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살다 보면 인생이 마음처럼 아름답게만 흐르지는 않죠. 때로는 다른 길로 흐르기도 하고 어느 날은 말라버리기도 하고 주체하지 못하게 넘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그때처럼 저는 또 한 번 용기를 내서 저만의 행복을 찾아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